국내 건설 산업이 당면한 문제 그리고 이제 해결 방안들을 우리가 모색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새 정부 주택시장 전망을 주제로 윤지혜 부동산 R114 수석 연구원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혜 수석 연구원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윤지혜 수석 연구원님은 현재 부동산 R114 리서치팀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십니다. 지난 15년간 한국은행과 현대건설, 부동산 엑스포, 주택 엑스포 협회 등 다양한 곳에서 교육과 또 강의 등을 맡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R114에 근무하는 윤재 수석연구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주제가 새 정부 주택시장 전망인데, 우리가 이 시장을 볼 때 지금 핵심 키는 과연 이 시장에 주택이 많냐 적냐에 대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주택이 많은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적은 것도 같고, 그렇게 그 눈에 보이는 수치를 떠나서 최근 이틀 전에 한국은행 쪽에서 그 주택 재고와 관련된 국내 이제 주택 시장의 특징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소개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OECD 선진국 중에서 34개국 중에서 그 국내의 주택 재고량을 1000명당 산출해서 확인을 해보니 34개국 중에 27위에 해당이 됩니다. 하위권에 위치하고요. 거기에 주택의 자가 보유율과 관련된 내용도 그 보고서에 있습니다. 보시면 34개국 중에 33위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국내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량이 부족한 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일반적으로 통계청에 나오는 주택 보급률을 보시면 56.1%가 2020년 기준입니다. 그러면 44% 정도가 무주택 가구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급량에 대한 걸 볼 때 통계청의 주택 보급률, 주택 공급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면 절대적인 수치는 평균적으로 104%에 현재 위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95%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의 주택 공급량이 지금 필요하냐면 최소 100만 채 정도는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거기에 200만에서 300만 채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택시장이 본격적으로 안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250만 호 공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100만 채, 200만 채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주택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 250만 호의 3분의 1 정도는 멸실에 의한 공급입니다. 그래서 실제 100만 호가 공급이 되려면 주택 착공과 실제 이뤄지는 부분들은 150만 호, 200만 호 이런 것들이 그중에 3분의 1 정도는 멸실돼서 새로 구축이 되는 거니까 실질적인 공급량은 또 다른 문제다,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들으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 소개는 간단히 지나갔고요. 제가 중학생 자녀가 있는데 거기서 숙제로 마인드 맵이라는 것들을 자주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차용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 부동산 시장의 이 다양한 변수들에서 보시면 이 부동산 시장 쪽에 핵심이 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뭐 가격과 관련된, 거래와 관련된, 혹은 인구, 직장, 경제, 그리고 소득, 금융, 세금, 개발 정책과 관련된, 거기에 이제 핵심이 되는 변수가 따로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수요, 공급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껴 들어가면서 가격과 관련된 변동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이 되는 변수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이 하위에 해당되는 변수들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구에 너무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통계청에 가시면 장래 인구 추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17년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2,500만 명 수준입니다. 그게 2035년이 되면 2,60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나고요. 그게 2047년이 되면 2,500만 명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인구 문제에 의한 주택 시장의 변동은 2047년쯤부터 수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까 전국 단위의 이제 기타 지방 쪽은 물론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택 시장을 볼 때 인구수로 보지 않죠. 가구수로 봅니다. 그러면 가구수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현재 지금 2천만 가구입니다. 2천만 가구가 2047년이 되면 2,200만 가구가 됩니다. 수도권은 1,000만 가구에서 2047년이 되면 1,100만 가구가 됩니다. 가구수는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가구수 증가에 따른 주택 소유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구 부분에 너무 집중하면 시장 전망을 할 때 관점을 놓치는 경향들을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주택시장은 수요, 마찬가지로 경제학의 기본 원리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균형 가격에 도달을 합니다. 다만 주택시장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은 제때 공급이 안 되는 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착공하고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 부분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다루고 대출 규제 당장 풀면 내일 다릅니다. 그렇게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주택 공급 부분은 아무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실제 착공하고 입주하는데 3년은 기본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 공급량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애로점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굉장히 초반에 실기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수요와 공급 문제에 따라서 주택 정책은 크게 4가지 방향에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모두 늘리거나 혹은 수요와 공급을 모두 줄이거나 혹은 양 사이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취사 선택하거나 해서 방향성이 달라지는데 이게 역대 정부별로 조금씩 다르게 정책을 추진합니다. 일단 노무현 정부 때 보시면 일단 투기 규제를 도입을 하고요. 다양한 투기 규제를 도입하고 동시에 판교 신도시 같은 2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나섭니다. 그래서 보시면 투기 수요는 줄이면서 동시에 공급량은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죠.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지금 2003년부터 여기 보시면 투기 과열 지역 확대하고 안전진단 강화하고 2005년에 종합부동산세 도입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하고 2007년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어디서 많이 본 내용들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던 내용들은 노무현 정부에서 다 확정해 놨던 걸 다시 가져온 겁니다. 다만 노무현 정부에서의 특징은 이 규제들을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시장이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신도시와 관련된 이 판교 신도시 일대를 중심으로 한 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가격을 못 잡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동시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이 잡히기 시작하죠. 2008년에 이제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일단 경기 침체기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요 진작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와 동시에 보금자리 주택지구 같은 공급량 확대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강남에서 반값 주택이라고 하는 형태들 공급을 하죠. 그래서 수요도 늘리지만 동시에 공급량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래서 2008년부터 다양한 수요 완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신혼부부와 관련된 부분, 주택 총합 저축과 신설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다자녀, 생애 최초, 지역 우선 이렇게 수요 측면과 관련된 부분을 건드리면서 그와 동시에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임기 시작과 동시에 발표합니다. 이 와중에 우리는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미분양 주택이 17만 채에 이르고 반포 일대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반값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니까 수요자가 집을 내 집 마련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굉장히 안정돼 있는 국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규제들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들은
여기서 일정 부분 MB 정부에서 해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도 주택 시장이 원활하게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 살지 말고 빚내서 집 사라라는 얘기를 정부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급 주체에 대한 부분을 공공에서 민간 쪽으로 이양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공급에 대한 부분, 공공 분양은 이제 축소할 테니 혹은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할 테니 민간 주도로 공급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시장에서 싸게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근데 민간 쪽에 이양을 하다 보니까 분양가 자율화가 된 거죠.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출 규제 부분들을 온전히 다 완화하고 사실상 2014년을 기준으로 모든 규제가 다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이제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니까 박근혜 정부도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가죠. 그러다가 2017년에 뭐 아시는 것처럼 탄핵 정국으로 가고요. 거기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 초기부터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찔끔찔끔 나왔던 정책들을 사실상 그 정책 실기였던 부분들을 하지 않도록 처음에 2017년 그 8월에 파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뭐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규제 정책들을 도입하는데 문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초기에는 수요, 그러니까 투기 수요와 관련된 부분을 줄입니다만 공급도 같이 줄여버리는 그런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 사업 추진이 안 됐죠. 그 와중에 2017년에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주택 시장의 매물도 잠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2018년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하고 안전진단 기준 강화하면서 사실상 시장, 도심 쪽에서 공급이 잘 안 되겠구나라는 수요자 인식이 생기다 보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안 되겠다 부랴부랴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세금과 관련된 중과 정책을 발표합니다. 집이 있는 분들 물건 내놔라 이런 의도죠. 그런데 내놨습니까? 내놓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임대사업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돼서도 이 결국은 이제 공급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018년 하반기에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 3기 신도시 언제 공급됩니까? 결국은 사전 청약을 통해서 3년 정도 땡겨서 작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입주가 5년 뒤니까 이렇게 택지를 통해서 공급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주택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의 수급 문제들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계속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이 결국은 규제 중심으로 흐르면서 12.16 대책을 발표하죠. 2019년에. 그러면서 15억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 대출 금지 이런 이제 뭐랄까 비정상적인 규제들을 도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았던 부분은 이제 마용성이라는 지역들이 많이 튀었는데 그 12.16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수용성으로 넘어갑니다. 경기권 일대로 풍선 효과가 유입되면서 여기서 또 가격이 튀고 이때까지는 그래도 정부 그 정책에 대한 신뢰 부분들이 좀 작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하죠. 그러고 임대차 3법을 도입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폭등했고요. 그게 이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고 부랴부랴 공급 대책 영끌한다고 하죠.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유유부지들까지 활용해서 공급 계획을 발표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작년에 이제 2사 공급 대책이라고 도심 쪽에서의 재개발 재건축 공공 주도로 활성화하는 정책들을 발표합니다. 그 와중에 LH 사태가 터지면서 정책 신뢰도 문제가 커졌었죠. 결과적으로는 이때도 결국은 비규제 지역 혹은 비선호 지역, 뭐 예를 들면 인천 같은 지역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장세로 가면서 결국은 2021년 10월 말 돼서야 대출을 옥죄면서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세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초반에는 공급 쪽에 좀 공급은 충분하다라는 인식하에 움직이다가 나중에 이제 그 노무현 정부의 노선으로 가죠. 수요는 억제하지만
공급량을 확대하는 쪽으로. 다만 공급량이 실제 공급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공급이 원활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 1년에 그 4개 정부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주택 시장의 상승폭을 보시면 최근 1년으로 보시면 경기 인천 지역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죠. 근데 우리가 주택 시장을 볼 때 정부 보도자를 보시면 보통 평균 보유 기간이 1주택자는 10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5년, 10년, 15년, 20년치의 누적 상승폭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고평가, 저평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보다 합리적이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누적 상승폭으로 보시면 예를 들어서 15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포함된 이 15년 누적치를 보시면 전국 기준으로 한 107%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쪼개보시면 연간 한 7% 정도 올랐죠. 많이 올랐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편이죠. 그 와중에 이 107% 중에 최근 5년치가 84%입니다. 최근 5년치가 굉장히 급등했다는 걸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경기 인천 지역은 1년치만 보면 뭐 상승폭 1위 지역입니다만 요 누적해서 보시면 상위권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다, 고평가다는 1년치만 보고 평가하시면 안 되고 최소 10년치 정도의 누적분에 따라서 연간으로 쪼개서 평가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렇게 상승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방어가 잘 되는 시장이다.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많이 오르고도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시면 5월까지 누적했을 때 0.21% 올랐고요. 잠시만요. 0.21% 정도 올랐고 지역별로는 일부 떨어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떨어진 지역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인천이 35%가 올랐는데 올해 0.48% 떨어졌습니다. 거의 떨어진 게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천이 올해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방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거래는 지금 안 되죠. 거래도 안 되고 물건도 쌓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격은 방어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반기 1월에서 5월까지의 누적이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정도는 숨고르기 국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규제 완화 정책들과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도 끝나죠. 그리고 전월세 시장과 관련된 불안 요소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일기 신도시와 관련된 특별법과 관련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과세 기준점이 지나면서 다주택자의 물건들이 일부 잠길 텐데 그러다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이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마찬가지로 가격도 지금의 물가 상승폭 고려하면 꽤 상승폭이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재명 후보자는 떨어지셨죠. 대선 후보에서. 근데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다시 나오셨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의 이 후보 당시의 공약들을 왜 가져왔냐면 이 떨어진 분이라고 해서 이때의 그 정책들을 참고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윤석열 그때 당시에 후보자 공약은 시장 원리 회복을 통한 규제 완화 관점에 있었고요. 이재명 후보자는 투기수요 억제하고 실수요자 보호하는 쪽에 있었습니다. 관점이. 근데 이 공급 계획들을 보시면 윤석열 정부는 250만 호의 공급 계획을 세웠죠. 근데 지금 250만 호라고 얘기 안 하죠. 플러스 알파로서 얘기합니다. 더 공급하겠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자가 거의 차이가 없고요. 공급 주체는 민간 주도로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플러스 공공도 같이 가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들도 같이 상충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분양주택 중심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임대사업자 활성화하는 정책 포함해서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그 전월세 시장 안정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일정 부분 상충을 하고요. 공급 방식도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얘기했습니다만 그렇다고 3기 신도시
혹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유유부지 개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왜 그러냐면 거대 야당에 관련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의 도움 없이는 혼자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지금 1년 유예해서 일반 과세로 시행 중인데,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50% 감면을 한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한시적이 한 2년 정도를 얘기했던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자가 얘기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1년짜리로 변동이 되죠.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시장과 타협한 거고요. 그리고 실수요자와 관련된 대출 규제 완화 부분들, 그리고 임대차 3법도 8월이 되면 시장이 좀 불안해지는 양상을 보이면 더불어민주당 협조하에 일부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떨어진 후보라고 해서 이 정책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공약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발표합니다. 이게 한 2주, 3주 전에 발표했던 국정과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한 판에 놓고 보면 결국은 규제 완화 쪽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의 방향을 보시면 수요도 늘리지만 동시에 공급도 늘리겠다 하는 그 이명박 정부 시절의 정책 노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국정과제에서 크게 네 분류입니다. 세제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보시면 세금 깎아주겠다라는 쪽에 가까운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대출 쪽은 생애 최초자와 관련된 LTV 80% 조정하면서 DSR 같은 경우는 조정 안 하겠다 했습니다만, 최근에 은행권을 중심으로 40년짜리, 50년짜리 초장기 대출들을 도입을 하면서 DSR과 관련된 부분도 일정 부분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대출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지역 무관 LTV 70% 적용 예정이고, 다주택자도 대출을 안 해줬는데 LTV는 30에서 40%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도 수요를 증대하는 쪽으로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 쪽에서 보시면 정비사업 쪽에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쪽에서의 규제 완화 지금 움직임들이 있고, 거기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10만 채 이상을 확보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 확대와 관련된 부분도 3기 신도시 포함해서 사전 청약도 활성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제도 변화 쪽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된 개정 의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과정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다만 8월부터 정말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지면 그때부터는 더불어민주당도 협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라고 해서 갑자기 없는 주택을 갑자기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시면 크게 6가지입니다. 인허가 받고 분양하고 입주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미분양이 되죠. 그리고 오피스텔은 이제 아파트 대체 효과가 있으니까 주택시장 대체 효과로서 입주 물량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중간중간 멸실되는 물량이 한 10만 채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허가 물량은 2015년부터 꾸준히 우하향하는 패턴을 보였고, 이게 인허가 물량은 1년에서 2년 뒤에 분양 물량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게 2021년에 와서야 점진적으로나마 상승폭을 보였는데, 2022년에도 이 부분은 반드시 상승 국면으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요 수준에서 다시 정체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분양과 관련된 부분, 입주와 관련된 부분은 꾸준히 우하향하는, 특히 서울 중심으로는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한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리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걸 바꿀 수가 없죠. 갑자기 왜 안 넘어갈까요?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 중과 완화라는 그 1년짜리 제도를 통해서 일반 과세하죠.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실이라는 업체 쪽에서 지금 이 매물량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데, 2020년 3분기부터 유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위 매물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제도가 이때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허위 매물들을 일단 제거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 이후에 가장 많은 물량들이 전국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40만 채 정도가 지금 쌓여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는 한 19만 채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거는 더 쌓이겠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이 정도 쌓인 수준에서 감소하겠네라고 생각을 할까요? 제가 이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 내용은 좀 복잡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은 20만 채 이상 쌓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만 채에 지금 근접한 수준이 여기서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매물량이 잠기는 현상들을 보시게 될 거고, 거기에 거래량이 지금 역대 최저 수준이니까 하반기 들어서 늘어나면 이 매물량은 줄어드는 국면들을 보시게 될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무주택, 유주택과 관련된 통계들을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OECD에서 지금 주택 보유와 관련된 부분이 꼴찌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현재 56%의 수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OECD 평균이 지금 한 70%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끌어올리려면 이 무주택에 해당되는 920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양이 공급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공급이 돼야 되냐면 여기서 지금 한 20% 수준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70%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보시면 한 200만 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주택 마련을 할 때 가장 주 수요층은 30대에서 이 60대 사이입니다. 60세 이후에도 내 집 마련을 안 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안 하실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0대에서 60세 사이에 해당되는 186만 가구와 173만 가구, 175만 가구를 합치면 한 460만 가구가 됩니다. 그 중에 10%에서 한 20%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수요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 100만 채 정도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서고요. 그래서 100만 채 이상이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온전히 공급되고 그러면서 시장이 안정되려면 200만 채, 300만 채까지 공급량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인구는 분명히 줄고 있습니다만 2047년까지는 이런 일련의 계획들을 가지고 정책에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 정부 정책들을 봤을 때 윤석열 정부는 MB 정부와 비슷한 노선을 지금 밟고 있고요. 그래서 전 정부, 문재인 정부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노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면 보통 잘못 생각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규제 완화하니까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 강화했습니다. 올랐죠? 그러니까 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 왜 그러냐면 일단 공급 부분을 보시면 일단 세금 완화에 따른 단기적인 매물 증가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시간 벌기죠. 실제 신축 공급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인허가 물량이 확대되는 것들을 우리가 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봐야 되고, 그게 이제 중기적으로 분양 증가, 1, 2년 뒤에 분양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그게 이제 공급자끼리의 수요자를 가져가기 위한 경쟁이 붙으면 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가는 거고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리고 수요 부분을 보시면 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갈아타는 부분들에서의 선택지가 다양해지면 주택 시장의 회전율이 좋아집니다. 회전율이 좋아진다는 건 일종의 시장의 버퍼로서 작동하는 물건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갈아타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과 관련된 거래 회전율이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공급과 매물 확대에 따른 수요자의 선별적인 옥석 가리기가 있습니다. 이른바 양극화라고 하는 국면인데, 그래서 본인이 정말 좋다라는 경우에만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국면, 하반기 혹은 내년까지는 상승 국면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길게 봐서는 이 일련의 정책들이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길게 봐서는 안정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현재 이제 규제 완화와 물가 상승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단기적인 가격 상승 압력은 상당히 있습니다. 하반기에. 거기에 이 중장기적인 공급 안정에 따라서 사실은
2023년 정도에 빠르면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만 빠르면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인허가 물량 받고 지금 착공이 잘 안 되죠. 그런 거 감안하면 2023년 정도가 빠르면 안정기에 진입할 수 있는 시기로 볼 수가 있고, 다만 시기가 늦춰지면 2024년 정도는 돼야 안정이 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보통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 안정세라는 표현은 하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물가 상승폭 수준에서 가격이 통제될 때 우리는 안정세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물가 상승폭이 한 4%, 5%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만 지금의 이제 자재값 상승분 고려하면 5% 이내에서 관리되면 그 시장은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편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